아침에 좀 나야 돼가지고. 제 핸드폰에 24일날 10월 24일날 이 보내분이 누군지 통화를 못 해봤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확전이 겁나서 대응을 못한다면은 병영도 영평도 북에 떼주는 게 나을 겁니다. 어제만큼 국민으로 태어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어도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군대가 장교들 취업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되어도 이번에는 참고 또 추가 도발을 하면은 대응하겠다고 할 것 같다고 미리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추가 도발을 하면은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무슨 조치는 지금까지 아직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무성하고 화려한 말만 무성하다. 말로 국방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행동으로 하고 목숨을 바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노예 근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지키는 걸 눈치 보는 사람을 우리가 국방상의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노예가 되든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전력을 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대 얻어맞고도 펀치를 이건 자동적으로 나가야죠. 자동적으로. 우리 요새 외손자 키우면서도 감아보니까 저끼리 티각태각 할 때 한 대 맞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한 방은 얻어맞고 때릴까 말거냐 한참 생각하다가 때리려니까 상대방은 저 멀리 가버리고 하는 이거.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죠. 자기를 지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지키는 것을 눈치 보는 행위를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가 조선조가 만들어진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조선조 한 600년 동안 사대주의 하다가 보니까 막 그런 정신에 허물허물해진 데다가 여기에 요새 평화를 앞세운 좌익들의 평화지상주의가 사람을 허물허물하게 만든 거다. 이 노예 근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태인들도 항상 동래북이었어요. 이 유럽에서 수시로 맞아 죽고 당하고 한 게 한 2000년 동안 그러면서 나라도 못 세우고 수시로 당하고 나중에는 막 600만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의 민족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태인들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 공부는 잘하지만은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무기를 들 줄을 몰라서요. 그 대신 예술로 나가고 과학으로 나가고 해가지고 이 지식, 학문, 예술에서는 뭐 유태인을 따를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무기를 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동래북이 되다가 600만이 죽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운 게 말하면 대각선 끝에 세운 게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유태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하나의 왜 그랬느냐? 바로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600년 동안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나마 요 정도까지 온 겁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상부 정신이 있고 한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똑같은 우리 국가 건설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배울 게 많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체면불구다. 국가를 지키는데 누구한테 뭐 눈치 보고 허가받고 하는 게 왜 있느냐 하는 이런 정신 하나는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 원자로 폭격할 때 미국 허가받고 했습니까? 미국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간첩 이름이 하나 있어요.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에서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그 골란고원에 배치되어 있는 시리아의 그 부대에 대한 정보를 주다가 나중에 잡혀서 거기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사람입니다. 코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코헨을 기리고 그 사람 유해를 송환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협상을 하고 해요. 우리 같으면은 북한에 간첩 보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에 우리가 간첩 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간첩이 다 직도 있는 거야.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은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간첩은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뭐 이런 지도자들이 지도자도 모르게 암살되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인 안 해요. 우리가 했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안 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우리가 암살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눈에내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하고 임원을 죽인 그 검은 9월달을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 죽이는 이런 것을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고록으로 자랑스럽게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유태인 죽이는데 가담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도망갔을 때 모사드가 사람 보내가지고 납치해 와버렸지 않습니까? 납치해 왔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가 없는데 유일하게 유태인 학살에 관계되는 사람은 사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형 집행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빈 수상 암살한 사람은 아직 사형 집행 안 됐어요. 그것은 사형 집행 안 됩니다. 종신형이고.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국방을 좀 당당하게 해보자. 왜 또 무슨 죄 짓는 사람처럼 국방을 하면 됩니까? 죄 짓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느냐. 힘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얻어맞고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벌벌 끼면서 아까 그 만화처럼 말이지 미국 붙들고 열어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핵개발도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했습니다. 핵개발은 거의 반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데서 사찰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찰 보내라. 해가지고는 엉뚱한 데 다 보여준다 이거예요.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돌아가서 뭐 핵개발 시설 발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짱 내밀면서 하자.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언론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KBS, MBC, SBS,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전화 걸어 국방위원장 이라는 이름 제발 떼라. 떼지 않으면 그 혹시 전화하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거 좋죠. 인터넷으로 댓글로 해가지고 그걸 하십시오. 이게 가장 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기 쉬운 것이고 효과는 가장 큰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김정일이 무서운 사람. 우리가 예우를 갖춰야 될 사람. 이렇게 되면 벌써 지보가 들어가는 게임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뭐 이름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국방위원장 하니까. 그것을 딱 떼버리고 김정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얻는 심리적인 승리감은 그게 대단한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의무적으로 한두 신문사에 전화하시고 아니면 댓글을 쓰시고 해가지고 행동 표시를 해 주시고 나중에 여기 모여서 그 결과를 한번 서로 토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공군 남침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운명이 외국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중공군 개입입니다. 중공군 개입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메가드하고 모택동이죠. 원래 우리가 북진을 할 때 38선에서 좀 멈칫했습니다. 38선을 넘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우리 유엔 결의가 38선을 38선까지만 수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진해도 되느냐, 이렇게 망설일 때가 며칠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10월 1일 날 돌파를 했죠. 그래서 북진이 시작됐고, 미국도 메가더한테 북진을 하라. 그때부터 명령이 바뀝니다. 통일하라로 명령이 바뀌어요. 통일을 하고 북한군을 완전히 경멸식 통일을 하라.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만약 미국이 38선을 넘어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띄우면서 10월 5일, 6일 이 무렵에 정치국 회의를 해가지고 모택동의 고집에 의해서 중공군을 한반도에 투입하기로 하고 스탈린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제일 처음에는 김일성이 보고 만주로 와가지고 앞으로 게릴라전을 하라 해가지고 명령, 반명령이지. 그때 김일성은 스탈린 명령을 스탈린 명령을 하면 딱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택동이 스탈린이 공군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육군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탈린이 나중에 발을 딱 빼버려. 공군 지원하는 것은 미국과 정면 대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황당해졌어요. 그러다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소련의 공군 지원 없더라도 우리 육군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결심을 한 번 더 해버립니다. 이 결정이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중국의 형편은 어땠냐? 이게 완전히 거지군대죠. 총도 제대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죽으면 그 뒤사람 이어받고, 그 다음에 수류탄 가지고, 탱크 한 대 없었어요. 항공기 한 대 없었습니다.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건너서 딱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숨어 있다가 한국군 3개 사단만 딱 쳤어요. 일주일 동안 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딱 숨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메가더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거죠. 메가더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제는 메가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메가더의 목표는 뭐였느냐. 메가더의 목표는 중국을 수복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이 공산화된 데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여론이 나빴습니다. 특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정권이 바보처럼 해가지고 저 큰 중국을 모택동한테 넘겨주었다. 그러고 그때 미국에서는 이 대만 사람들이 로비를 잘해가지고 대만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트루만 정부를 중국을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 메가더는 공화당 계통이니까 메가더는 중국을 이 기회에 수복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개입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다 알고도 그것을 묵살을 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하는 정보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병력이 한 수십만 되는 병력이 이동을 하는데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또 중국이 그때 무슨 철통 같은 방비가 되어 있는데도 아니고 불과 공산화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었던 장개석 군대도 있었고 심지어 무전기까지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대만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보고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에 첩보부대가 따라다니면서 중국군이 저 만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다 알렸어요. 알려가지고 메가더 사령부로 그 정보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묵살되었습니다. 윌로우비라는 사람이 정보 참모했는데 극동구 사령부, 도쿄에 있던 극동구 사령부 윌로우비라는 사람이 다 묵살했습니다. 왜 묵살을 했느냐? 나중에 윌로우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게 나도 메가더한테 보고를 했다. 근데 메가더가 묵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윌로우비라는 사람은 예스맨인데 메가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정보만